네, 반갑습니다. SBS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가 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주로 사회부 정치부에서 일했고요. 지금은 SBS 뉴스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다들 아시죠? 요즘 허위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떠도는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일입니다. 정치 성향, 개인적 가치관 이런 부분들, 특히 감정 확 빼버리고 정확한 통계,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감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 시대는 격한 진영 갈등,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래? 같이 사랑하자. 이렇게 쿨하게 뭉갤 단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런 감정 위기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SBS 포럼은 5천만의 지휘자를 찾는 노정을 밟고 있습니다. 적대적 감정이 거센 우리 시대, 포럼의 용어를 차용하자면 5천만의 소리 가운데 들리지 않은 목소리, 나아가 들으려 하지 않은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SDF 노정의 첫 단추가 우리 공동체의 감정을 읽어내는 작업이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저는 기자가 공동체 감정 유통의 최전선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자는 텍스트를 통해 대중을 흥분시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감정 위기는 기자의 성찰과 언론사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는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자인 제가 나선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포럼 참가자분들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간이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저는 우리 공동체 감정 위기의 중심에는 거세지고 있는 혐오 감정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 거세지는 혐오, 굳이 하나만 고른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정치인, 언론인, 학계, 지식인, 유튜버, 일반 대중, 기타까지 보기는 총 6가지로 정했습니다. 지금 선택해 주세요. 결과가 나오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혐오 담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계기가 2010년대 초반 혐오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일베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취재 경험 하나가 떠오르네요. 당시 일베는 문제적 커뮤니티였습니다. 여성, 이주민, 심지어 참사 유족을 향한 혐오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일베 회원을 섭외해서 인터뷰하면서 생각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베 혐오 표현이 수위를 넘었다. 대책이 필요하다. 뻔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일베는 지금 예전만 못하죠. 뉴스에도 별로 안 나옵니다. 쇠락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베의 심각성을 많이 보도했는데 언론이 제 역할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굳이 일베에 들어가지 않고도 SNS와 포털 댓글에서도 과거 일베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친 표현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소수자 혐오 이슈가 아이템 노다지라고 말해요. 워낙 허위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사 쓰고 나면 늘 욕을 먹습니다. 가장 힘 빠지는 반응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싫다는데 기자 너가 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혐오 표현에 꽤 면역이 됐다고 진단합니다. 좀 과장을 보태면요, 더는 일베라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게 됐을 뿐 일베의 정서가 보편적 정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포털 공간에 혐오 댓글을 달아도 괜찮은 세상이 됐습니다. 굳이 일베를 찾아가서 숨어서 혐오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16년 말 촛불을 생각하면 좀 의아합니다. 촛불은 대한민국 공동체 민주주의의 화양연화였지만 역설적이게도 타자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은 더욱 되레 거세졌습니다. 기자로서 자기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요즘 힘센 권력자보다 대중의 적대감이 더 신경 쓰입니다. 대중의 감정에 거슬리는 기사를 썼다가 제 신상이 털릴 수 있다는 공포도 안고 살아요. 젠더나 이주민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처럼 사람들의 감정 역시 기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정 권력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동체 감정 위기의 중심에 혐오라는 감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낸 책 감정 민주화에서 혐오의 주된 메커니즘을 기피와 위계라고 적었습니다. 타자가 나보다 도덕적으로 위계적 열의에 있다는 무의식, 따라서 가까이 있으면 내가 오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결국 대상을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감정적 격리 조치와 같다고 봤습니다. 달리 말하면 존재의 발언, 존재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정서에 가깝습니다.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고 이주민 노동자는 잠재적 범죄자고 동성애자는 변태 선욕자라는 식으로 존재를 쉽게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자는 존재만으로 유죄가 됩니다. 그런데 기피와 위계를 위시한 혐오 감정은 단순히 참 나쁜 감정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결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2016년 국회를 출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출입하는 정당에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임기 내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별말도 아니었는데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임기가 끝나갈 즈음에 소회를 듣고 싶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의원실에서 거절과 함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님 의도는 잘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말만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요. 말을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 혐오받는 이들에게는 공적인 해명의 공간조차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안타까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론장의 기본이 되는 물리적 소통마저 단절되는 현실, 이것을 운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주의 공론장은 신뢰와 소통을 통해서 조용될 수 있었죠.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를 제도적으로 조율하며 진보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의 거울상입니다. 혐오가 거세지는 공동체는 소통과 공론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지지대 하나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다원주의가 퇴색된다는 건 민주주의 그 자체의 내생적 결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입니다.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수십조 원을 들여서 멕시코인의 유입을 막는 거대한 멕시코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했어요. 길이가 4,000km입니다. 우리 돈으로 공사 비용이 40조 원이 훌쩍 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유지 비용까지 더하면 100조 단위가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벽을 세운다고 미립국이 사라질 리가 없죠.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실질적인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기보다 상징적인 격리 조치로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공약에 환호했고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 돈을 복지에 썼다면 어땠을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더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이걸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역시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낫다라고 봤습니다. 방식이 다른 계산기였을 뿐입니다. 예산의 효과를 정밀히 계산하는 이성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타자의 유입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혹은 혹시라도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공포, 이거를 중요한 변수로 상정한 감정 계산기였습니다. 트럼프의 공약은 구석으로 내몰린 구성원들, 그들이 느끼는 감정 위기를 환각시키는 꽤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즉 혐오는 나의 권리, 나의 실질적 이익을 성취하는 것보다 타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걸 우선순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려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을 일컬어서 구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타자 혐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혐오는 오래된 감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타자를 구분짓는 데 익숙합니다. 제 아무리 관용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공동체라도 그랬습니다. 다만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 다름의 문제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이상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세계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할 만큼 성장했죠.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고든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젊은 세대의 생활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못한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나눠 가질 파이가 줄어드는 시대, 당장 자원을 덜 선점한 청년 세대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다른 감정 양식으로 표출됐어요. 호황을 누렸던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젠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의 이름으로 타자의 유입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문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체성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견고합니다. 모든 전쟁과 학살, 테러는 정체성이 다른 타자에 대한 불편함이 출발점이었어요. 타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경계심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우리가 구축한 공동체의 룰이 신뢰가 입증되지 않은 다른 이들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안 그래도 줄어드는 공동체 자원을 타자와 나눠야 한다는 불편함도 증폭됩니다. 뭐랄까요? 타자가 소수자가 아니라 내가 소수자가 된 기분이랄까요?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졸테 카림의 말처럼 혐오는 작아진 자아가 취하는 방어태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편함은 지금의 SNS 시대를 만나면서 거친 상승 효과를 냈습니다. SNS는 상호 소통의 물리적 접촉의 횟수를 무한대로 늘렸습니다. 기존 웹사이트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글을 쓰는 거랑 SNS에서 글을 쓰는 건 뻗어나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을 넘어서 메시지가 미디어다라는 말이 나왔죠. 민주주의 소통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SNS는 기계적으로 메시지를 퍼다 나를 뿐 상호 신념을 조정하는 토론 공간의 성격은 두드러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연설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나 이렇게 생각해 라고 쓰면은 박수를 치든 야유를 하든 쉽게 말해 좋아요, 싫어요 반응이 핵심이었습니다. 토론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모이면서 반향실, 확증, 편향 문제가 불거졌죠. 우리를 흥분시키는 텍스트는 폭증했고 혐오 텍스트는 어떤 글보다 빠른 전염력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포럼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상상해 볼게요. 일단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들 혹은 한창 일할 시간대 이 포럼을 보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지식인 계층이라고 규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건 기자 시절 경험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시 경기 안산 쪽 공단에 불이 나서 취재를 나간 적이 있는데 현장 취재 중에 작업복을 입고 있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님, 불법 체류자 취재 안 하세요? 여기 외국인 천지예요. 정작 한국인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땐 알겠습니다 건성으로 답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속으로는 참 속 좁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들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지도 모른다니 왜 저렇게 미워하나? 이런 게 혐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혐오에 대해 공부도 하고 책도 내면서 느낀 게 혐오를 너무 단순하게 봐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드니 남 탓하는 감정이 혐오다. 혹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 가치가 도태돼 그렇다. 이 정도에 그쳤어요. 기사도 이랬겠죠. 힘든 사람들이 혐오를 통해 더 힘든 사람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 힘들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 멘트 하나 녹여서 쓰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책상 머리에 앉아서 현장 멘트, 전문가 멘트 몇 개 따서 기사 쓰는 저 같은 사람이 혐오하는 사람들의 누적된 감정을 제대로 이해나 했을까? 과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두려움, 좌절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자 혐오를 극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혐오를 변호할 생각 추호에도 없습니다. 다만 혐오를 어떻게 접근했는가 생각해보면 옳음과 그름, 선과 악, 상식과 몰상식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았나. 따라서 혐오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 폐륜적인 사람으로 내몰기만 하고 그래서 아까 청년 노동자 같은 분들이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문제를 과소평가한 게 아닐까? 수치 통계만 들이대면서 왜 있지도 않은 일 걱정하고 그래?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훈계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악하다. 계몽이 필요하다. 이런 훈계적인 자세로요. 하지만 훈계로는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오 사안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쓰면 늘 그렇듯이 악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아님, 당신의 혐오는 근거 없음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면 언론 엘리트의 위선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사에 달린 댓글을 자세히 보면은 네 공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요? 라는 식의 감정 저항이 읽힙니다. 혐오를 극복하려고 한 팩트체크가 반작용을 추동하는 데 기여한다면 내가 왜 팩트체크를 했을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혐오의 시대는 기성 도덕에 대한 반작용이 그만큼 거세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성 도덕의 안주에 뻔한 훈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꼰대, 겉으로만 기성 도덕에 천착하는 행동을 일컫는 내로남불, 이런 표제어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에 대한 반작용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타내는
리트머스지와 같습니다. 어쩌면 구성원들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 감정 위기의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 저항을 단순히 재수없어 밥맛이야 이런 식의 사적 감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 우월감에 대한 반감은 공적 감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종주의 정치인이나 정당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훈계와 계몽에 천착하는 정치, 관료, 언론 엘리트에 대한 반감, 이게 중심에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가령 트럼프 보세요. 자신의 생각을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에서 비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 늘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대중은 환호했습니다. 유럽 역시 대중의 혐오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고 있죠. 그런 정당들, 우리는 대중의 반감을 지지한다라면서 왜곡된 공감을 통해서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름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알려진 선진국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기성도덕에 대한 반작용을 기성도덕으로 맞받아치는 건 결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단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기사를 출고할 때 존댓말을 씁니다. 훈계하는 어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같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뭉뚱거리는 어미를 좋아합니다. 기사는 표현이 명징해야 한다는 원칙과는 좀 대치되지만 저는 훈계 저널리즘에서 공감 저널리즘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기사 쓴 기자는 재수 없지는 않네, 뭐 이런 반응이라도 나왔으면 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로 생긴 공동체 감정위기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경계를 기준으로 혐오를 폐륜적인 감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공동체 감정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내야 합니다. 마치 발열 증상 같은 겁니다. 열나면 나쁜 거라면서 얼음찜질만 할 게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 성찰하며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정을 협의하고 합의하며 그렇게 구성원들의 감정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 공동체 감정위기는 바로 이런 감정의 협의와 합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게 저는 앞으로 될 5천만의 지휘자에게 청합니다. 공동체 감정위기 속 5천만의 지휘자는 감정을 수기하시라. 그리고 수기할 조건을 만들어달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여건과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런 차원에서 정책 제언을 덧붙일게요. 지난해 한국의 다문화 예산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글을 가르치고 각 가정에 지원금 주고 대부분 이주민들을 지원해주는 복지 예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 사람들을 우리 문화에 흡수하고 녹아들게 하는 예산입니다. 다문화 예산이 아니라 사실상 한문화 예산입니다. 우리와 타자의 공존을 고민하는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위와 며느리들을 온전한 한국의 사위와 며느리로 만드는 이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정책, 어릴 적부터 교육의 관점에서 서로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정책, 소통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소통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문화 예산 주관 부서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했던 간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공동체 혐오 감정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있나? 정치인 25%, 언론인 41%, 학계 지식인 2%, 유튜버 9%, 대중 21%, 언론인이 가장 높게 나왔네요. 저도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은 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소지를 따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감정 위기, 혐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타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작은 불편함의 조각들이 모여서 혐오의 벽화를 채워나가고 혐오의 벽화는 다시 우리를 흥분시키면서 증오를 키웁니다. 중간중간 언론, 정치, SNS가 혐오의 연료를 붓죠. 그 극한값 바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여러 주체의 미세한 책임들이 모인 까닭에 그만큼 복잡한 문제이고 자연히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결국 5천만의 지휘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노력과 고민을 할 당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2022년 3월에는 우리의 감정이 조금이나마 잘 다듬어지고 잘 숙이된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